안녕하세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사전에선 기적이란 단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겐 바로 그런 기적이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감사한 기적 속에 살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꽤 험난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됐어요. 저는 위아래로 남자 형제를 하나씩 둔 삼남매 중 둘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꼼장어 장사라며 우리를 키워주셨죠. 저와 동생은 그런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해하며 커서는 가게 일도 많이 도우며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런 우리들과 달리 장남인 오빤 어릴 적부터 엄청난 사고뭉치였어요. 엄마, 일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오빠 또 경찰서 가 있대요. 어디서 돈을 훔쳤다나 봐요. 오빤 학창 시절부터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여럿이서 동급생 친구를 심하게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지역 불량배들과 떼거지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식당 물건을 절도하는 등 정말 무서운 사고란 사고는 다쳤었죠. 심지어 오빤 소년원도 다녀왔었어요. 그런 오빠로 인해 저희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훔친 차로 음주운전을 해? 우린 이번에 합의금 절대 못 내준다. 우린 너와 나 사람 만들어 보자고 화도 내고 매도 들어보고 울며 불며 애원까지 정말 안 해본 게 없어. 제발 인간 좀 되라는 마음으로 네가 싹싹 빌 때마다 합의금도 다 내줬고. 근데 더는 안 돼. 다른 사람 다치게 만드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넌 차라리 감옥에서 썩는 게 이 세상을 위한 일이야. 우린 이제 너 사람 만드는 거 포기했어.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런 오빠를 사람 만들어 보고자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답니다. 저와 동생도 그런 부모님을 도와 어떻게든 오빠를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오빠 날이 갈수록 더 인면수시만 되어갈 뿐이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은 오빠 인연을 끊었고 오빤 감옥에 가게 됐죠. 그때 부모님은 저와 동행해 피해자를 찾아가 치료비를 전부 내주셨는데요. 이건 합의금이 아닌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로서 마땅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놈 절대 선처해주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자식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그런 부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빤 그걸 알곤 출소 후 집에 찾아와 아주 난동을 피웠었죠. 부모란 사람들이 절대 선처해주지 말라고 부탁을 해? 내가 당신들 가만둘 줄 알아? 야, 강민구, 이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자식아. 당장 그거 안 나? 어디서 감히 아빠 명사를 잡아? 엄마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냐고. 이미 너 같은 거 우리 가족도 아니니까 이 집에서 나가. 또 얼씬거렸다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와 동생은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 집어들고 오빠와 맞섰습니다. 부모님을 지키려고요. 특히 오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키도 등치도 컸던 동생은 자라면서 각종 스포츠와 무술로 몸을 단련했던 터라 오빤 동생을 이길 수 없었죠. 자기 형에게서 가족을 지키겠다고 동생은 일부러 계속 운동을 했었거든요. 원래 비겁한 인간일수록 강약 약강 아니겠습니까? 오빤 결국 쌍욕을 하고 나가더니 다행히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부모님은 한탄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셨지만 냉정하게 오빠를 끊어내셨고요. 저와 남동생도 감히 부모님께 손까지 대려고 한 오빠를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기에 오빠라는 사람은 아예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살고 있어요. 오빠라는 존재는 제 동생을 강해지게 만들었듯 제겐 세상에 선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한 일도 아닌데 괜히 제 가족이 세상에 남긴 상처를 저라도 조금은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전공을 살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해 특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양한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와 후원도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베풀며 살았고요. 인숙이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비록 그런 가족을 뒀더라도 모두가 인숙이 너처럼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늘 제 가치를 높게 이야기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선량했던 남편이 더 멋진 사람으로 보였는데 말이죠. 그런 남편은 딱 자신처럼 착하고 의로운 남동생을 한 명 두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연년생이었는데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아 그런지 2사람은 어릴 적부터 무척 우애가 두터웠다고 하더라고요. 성민이도 나도 언성 높이기보단 양보하고 그러려니 하는 성격이라 싸울 일이 거의 없었지 뭐. 그리고 이 녀석이 천성적으로 워낙 착해. 다른 애들은 형한테 그렇게 대든다는데 얘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형, 형이다 맞아. 이러면서 날 졸졸 쫓아다니더라고. 연애 시절 시동생을 소개받았을 때부터 남달라 보이는 2사람의 우애가 참 부러웠어요. 저도 남동생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된 오빠가 문득 떠올랐던 거죠. 시아버지와 시모는 시동생과 달리 결혼할 때가 돼서야 처음 뵀었는데요. 두 분은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셨기에 시모는 많이 젊은 편이셨습니다. 시모가 남편을 낳았을 때가 22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진 평생 페인트공 일을 하며 가족들을 건사하신 성실한 분이었죠. 그런데 결혼 전엔 잘 몰랐건만 결혼 후에 보니 자꾸 시모가 시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더군요. 당신, 내가 싱크대 좀 박박 잘 닦아놓으라고 했지?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아, 그래? 닦는다고 닦았는데 이따가 다시 확인할게. 에휴, 뭐 하나 부탁하면 마음에 들게 하는 법이 없지, 없어. 이따가 내가 다시 확인할 거야. 여보, 나 커피 좀 한 잔 타다 줘. 아이, 또 저번처럼 물량 조절 제대로 못하기만 해. 부부끼리 서로 이것저것 부탁하고 해줄 수 있다지만 저도 옆에 있는데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모습이 말이죠. 남편과 시동생은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며 자신들이 대신 일어서려고 했는데요. 시아버진 괜찮다고 웃으며 2사람을 말리셨어요. 내가 하면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 집에 가서나 열심히 돌아다녀.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 시아버지는 아주 예전 자신보다 많이 어렸던 시모를 데려온 걸 내심 미안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모에게 주로 져주고 참아주셨던 게 지금껏 이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진 계속 참는 게 버릇이 되고 어머니 날이 갈수록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신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기도 했고 우리도 아버지 닮아서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우리 집 대장은 어머니셨어. 뭐 도를 지나칠 땐 우리도 말리긴 하는데 장본이 있는 아버지가 참고 사시니까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한편 제가 결혼한 이듬해 시동생 또한 간호사로 일하던 동서와 결혼했습니다. 저와 동선 결혼 전부터도 아는 사이였어요. 우리 둘 다 연애를 오래 했었기에 연애 시절부터 이미 넷이 한 번씩 만나 밥도 먹고 놀러도 다녔었거든요. 동선 가끔 의료봉사도 다니고 늘 상냥하던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과 진짜 가족이 된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저와 동서에게 자꾸 시집살이까지 시키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 하나였던 1년 동안엔 조금 그런 면모가 있긴 했어도 심하진 않았는데요. 동서가 들어온 뒤론 자꾸만 시모가 저희를 못마땅하게 보는 거예요. 니들 같은 며느리라고 모여서 괜히 친목질 같은 거 할 생각 마라. 며느리 시댁에 왔으면 그냥 쇼신하게 일하고 시부모 봉양하다 돌아가야 하는 거야. 나 땐 우리 시부모님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일만 했어. 근데 어디서 며느리들이 감히 시댁에 와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어? 당신, 우리 아버지 얼굴은 일찍 돌아가셔서 본 적도 없잖아. 우리 어머니도
당신 얼굴 딱 3번 보곤 거의 우리 결혼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왜 넋지야? 며느리들이 우리 가족 되려고 시집 와줬지. 종으로 부려지려고 온 줄 알아? 왜 괜히 심술이야?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좀 쥐잡듯이 잡는 거야 괜찮지만 며느리까지 못 살게 구는 건 못 봐줘.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애틋하고 고마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며느리들한테 괜히 뭐라고 하지 말어. 놀랍게도 시아버진 그런 시모를 꾸짖으시더군요. 평소엔 늘 웃고 시모에게 져주시던 분이 말이죠. 시아버진 그렇게 아닌 건 또 아니라고 확실히 할 줄도 아는 강단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는지 시모는 더 보란듯이 우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죠. 이걸 전이라고 붙였니? 달걀이 너무 많이 묻었잖아. 아유, 기집애들이 시시콜콜 떠들기만 바빠선 한심하다, 한심해. 이상하다. 어머님이 붙이신 거랑 똑같이 하려고 동서도 저도 노력한 건데요. 많이 다른가요? 이것 보세요. 똑같은데요. 집에 보일러 고장 났으니까 설거진 찬물로 해라. 고무장갑도 다 구멍 났으니까 맨손으로. 안 그래도 찬물만 나와서 보일러를 살펴봤는데요. 그냥 온수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켰어요, 어머님. 그리고 고무장갑 다 구멍 났다고 저랑 동서 힘들다고 지금 남편이랑 서방님이 대신 설거지 해주고 있어요. 저랑 동선 지금 나가서 고무장갑 좀 사오려고요. 온갖 억지의 트집에 시모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더군요. 그때마다 동서도 저도 기지를 발휘해 대충 넘겼고 시모를 제외한 남편과 시동생, 시아버지까지 저희 편을 들어주었으니 그나마 괜찮긴 했지만요. 심지어 시모는 제가 아들과 딸을 동서가 아들 낳았을 땐 일부러 몸도 다푼 우릴 찾아와 밥상까지 얻어먹으려고 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야 어머니가 저랑 성민이한테 대장이셨죠. 어머니가 절 편하게 부려먹고 저희한테 용돈도 실컷 요구하셨다고 해도 절 낳아준 어머니니까 우린 아무 소리 않고 다 따라드렸던 거예요. 근데요, 저희도 가정을 꾸린 이상 이제 저희 일순인 각자 자기 집사람이에요. 그런 저희 아내를 못 살게 구는 건 이젠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용납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와 동서가 나서기도 전에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가정을 꾸린 이상 아내가 제일 중요하다며 시모를 막아줬거든요. 결혼 전엔 늘 자신에게 고분고분했던 자식들이 며느리들의 편이 되니 시모는 우리를 더 못마땅해 했던 거죠. 그래도 동서와 제가 꾸준히 시댁을 찾아간 건 첫 번째는 시모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시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곤란하지? 그래도 며느리 도리 하겠다고 꼬박꼬박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자, 이건 영민이랑 성민이한테 말하지 말고 너희들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거라. 내가 직접 사다 주고 싶었는데 난 딸이 없어 봐서 젊은 처자들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때론 저희 친정 아빠들보다도 더 저희를 살뜰히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시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었어요. 또 어느 날엔 저와 마트에 다녀오던 시아버진 발목을 크게 삔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시기도 했었죠. 별일 아니어서 다행이구나. 난 큰애니가 하도 나 죽네. 너무 아프네 하면서 엉엉 울길래 뼈라도 부러진 줄 알았지. 당시 시아버지가 아직 60대셨다고 한들 애 둘 낳은 살도 다 안 빠졌던 며느리를 얻고 뛴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다던 시아버진 그 뒤 허리가 아파 이틀을 알아놓으셨답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던 일화였죠. 그런데 그런 시아버진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말았어요. 당시 시아버진 조금씩 살이 빠지고 마른 기침이 잦으셨는데요. 저희 두 형제 부분 상의 끝에 시아버지께 종합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습니다. 시아버지만 시켜드릴 수는 없어 시모도 함께 말이죠.
그전부터 검사를 받아보자고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시아버진 페인트 공들의 고질병이라며 흘려 넘기셨거든요. 그런데 간호사인 동서가 건강을 결코 우습게 봐선 안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드린 끝에 시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거죠. 기본 검진 말고 종합 건강 검진인가 그건 비싸잖아. 시아버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해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거절을 하신 거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진 자신의 건강을 몰라도 너무 모르셨던 겁니다. 시아버진 별다른 이상이 없던 시모와 달리 이미 폐암 말기에 접어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지. 말로만 효도한다고 했지. 정작 아버지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저희는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우리 네 사람은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시아버지를 붙잡고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눈물바다가 된 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흐느끼던 이유가 달랐죠. 아휴, 내 팔자야. 내 나이 겨우 61인데 벌써부터 과부되게 생겼네. 시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데 자기 앞날만 걱정하는 시모가 도저히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그건 남편도 시동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죠. 그래도 크게 낙담한 시아버지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하고 싶지 않아 그땐 우리 모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아버진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수술은 불가할지언정 가능한 치료라도 받아보기로 하신 거죠. 저와 남편은 시동생 내외와 번갈아 가며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시댁도 자주 찾아갔는데요. 그때마다 시모는 외출 중이거나 집에 있었어도 시아버지께 관심도 없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프신데 아무 신경도 안 쓰실 수가 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나 시동생이 화를 내도 시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치료를 시작하신 지 얼마 뒤 하루는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때 시모의 말을 듣고 전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해, 내가 거두절미하고 볼로만 딱 얘기하마. 네가 맏며느리니까 이제부터 네 시애비 네가 모셔라.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네 시애비를 보살폈으니까 이젠 공동 부담하자 이 말이야. 네? 아니 어머님, 제가 모시는 거야 상관없지만 지금 암투병 중인 아버님을 어머님은 모른 척 하시겠다 이건가요? 그럼 좀 안 돼? 네 시애비가 너랑 작은 애 얼마나 감싸고 들어왔니? 사람 원래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그 양반이 그동안 니들 말고 내 편을 들었어 봐라. 말년에 마누라한테 이렇게 외면받았겠니? 나도 마누라보다 며느리들이 더 예쁘다고 성화했던 그 양반 병수발까지 하기 싫다. 그러니까 예쁨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지. 난 40년 동안 그 양반 밥 차려주고 빨래 준 것만 해도 할 도린 다 했다. 시모는 시아버지를 제게 떠넘기려고 한 겁니다. 시아버님 모시는 거요? 당연히 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만이라도 모셔오는 일을 남편과 의논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맞벌이 중이라고 한들 시댁에 그냥 방치되어 계신 것보단 모셔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께선 긴 투병으로 이미 두 동생을 떠나보내신 기억 때문에 절대 병원에 입원해서 여생을 보내는 것만은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기가 힘들어 차선으로 저희 집으로 모시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화가 났던 건 시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닌 시아버지를 마치 짐짝 취급했던 시모의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뻔뻔한 시모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돌이요? 아버님 평생 페인트 냄새 맡아가면서 가족 건사하다가 이런 병에 걸리셨는데 어머님은 마치 남일인 듯 말씀하시네요. 아버님이 괜히 며느리들 편을 드셨나요? 누가 봐도 어머님이 부당하게 며느리들 대하시니까 아버님도 저희 편을 들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살림도 힘든 일이라지만 어머님 그동안 아버님이 벌어오신 돈으로 사치 많이 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장롱에 있는 그 명품 옷들, 가방들 다 누구 덕에 장만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한테 어머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유, 그래.
너 성인군자 납시였다. 원래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고 가족 건사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뭐, 네 시애비 모시기 싫다 이거야 지금? 아니요. 당연히 제가 모실 건데요. 그런데 그건 확실히 아세요, 어머님. 사람 아플 때 외면하는 거 아니고요. 가족을 함부로 여긴 대가는 평생에 걸쳐서 치러야 한다는 걸요. 전 화가 나서 시모보다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남편도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바로 그때 시아버지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애미야, 영민아, 미안한데 나 여기서 좀 있어도 되겠니? 아버님, 세상에 비 맞으셨어요? 우산도 제대로 안 쓰신 거예요? 아직도 전 잊지 못합니다. 비가 많이도 왔던 그날 짐가방 하나를 들고 침울한 표정으로 혼자 저희 집 앞에 서 계셨던 시아버지의 모습을요. 놀라서 얼른 짐가방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모시니 시아버진 눈물만 연신 흘리셨죠. 아버님, 설마 어머님이 아버님을 이렇게 바로 쫓아내신 거예요? 그 여편 내가 나랑 못 살겠다고 한 것도 있지만 나도 더는 그 여편 내랑 살기 싫어서 그냥 짐 싸들고 여기로 왔다. 미안하구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게 무슨 폐예요. 당연히 가실 곳 없으면 자식 집으로 오셔야죠. 어떻게 어머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안 그래도 아버님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저희가 이미 방도 다 마련해 놨어요. 아무 걱정 말고 저희 집에 계세요. 이제 제가 아버님 끝까지 모실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가 너무 가요. 시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남편은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사람이냐며 난리를 쳤죠. 소식을 듣고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온 동서와 시동생도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이후 우리 네 사람은 힘을 합쳐 시아버지를 케어하고 보살펴 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니 전보다 시아버지를 더 살뜰히 챙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더라고요. 아무리 시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았더라도 우린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죠. 기적이란 분명 있다고 믿으면서요. 동선 시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버님, 시한부 선고받은 분 중엔 3, 4년 정도 건강하게 살아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말고 밝은 생각만 하세요. 간호사인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경우들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시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시아버지 몸 상태에 맞춰 병원 진료 예약을 조정하고 필요한 일정을 제때 챙겨드렸죠. 또 지자체나 병원의 상담 창구에 문의해 방문 진료, 간병 지원, 복지 상담 같은 외부 서비스도 가능한 건 전부 연계했어요. 그땐 정말 제 직업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전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삶의 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매일 시아버지의 일상을 간단히 기록하며 그날그날 기분과 식사, 컨디션을 살폈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던 노래나 TV 프로그램을 다시 틀어드리며 심리 안정을 도왔고 한 번씩 복지센터에 모시고 나가 미술 심리 치료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도 했죠. 아버님이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게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의욕이 곧 면역력이니까요. 또 간호사였던 동서도 자신의 능력과 시아버지를 돌봐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님, 아버님 오늘 식사량은 어떻게 되셨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동서는 시동생과 함께 정말 저희 집에 자주 들려 시아버지 복약 상태나 통증 반응, 식사량과 수면 상태까지 세밀하게 확인하며 재택 치료가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들이 슈퍼우먼들이었네. 정말 고마워 여보. 재수 씨 정말 감사해요. 남편과 시동생도 물론 자식으로서 애를 썼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동서에게도 정말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의 노력이 빛을 발한 덕에
시아버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익숙한 집에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안정된 일상을 유지해 나가실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시모는 단 한 번도 시아버지 안부를 물어오질 않더군요. 저희도 시모에게 화가 나 딱히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딱 한 번 우린 바빴던 시동생을 빼고 남편과 저 동서 셋이 더 필요했던 시아버지 짐을 싸러 시댁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동서가 제게 이런 말을 속삭이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좀 수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아버님 내쫓은 것도 그렇고 연락도 아예 안 하셨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얼굴에 갑자기 시술도 좀 하신 것 같고 슬쩍 통화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피부과에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 형님은 안 그러세요? 그동안엔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동시에 가족들의 보살핌에도 계속 쓸쓸하고 힘없어 보이셨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 시아버지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사 상의 끝에 남편과 시동생에겐 우선 말하지 않고 시모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뒤를 밟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형님, 설마 했는데 저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도 시모는 자신과 동년배로 보이는 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저와 동서가 딱히 뭘 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린 시댁 근처에서 시댁 앞을 살피고 있었는데 시모가 마침 그 남자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집 바로 앞에서 진한 스킨십까지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우선 사진으로 남겨뒀는데 정말 더러워서 토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방금 집에 들어가신 거 다 봤어요. 빨리 문 여세요. 너, 너희가 여기는 어쩐 일이니? 난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방금 저희가 다 봤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집에 웬 남자랑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저기 있네요. 동서, 얼른 저 남자 사진 제대로 다시 찍어. 우린 바로 쫓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려던 시모를 밀치고 들어가 그 남자의 사진을 마구 찍어댔어요. 으, 이 여자들 다 뭐야? 너무 놀랐는지 그 남잔 얼굴 가리기에 급급하다 저와 동서를 팍 밀치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우선 사진을 찍어뒀으니 저와 동서는 시모에게 항의를 퍼부었어요. 대체 저 남자 뭐예요?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려고 아버님을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입이 있으시면 말 좀 해보세요. 그래, 그랬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양반은 저 세상 가더라도 난 내 인생 살아야지. 이 나이에 벌써부터 과부되게 생겼는데 그럼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다 처량한 신세 되라고? 그래서 나도 내 살 길 찾은 거야. 남자가 없으면 인생이 뭐 끝장나기라도 해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그새 남자를 집에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평생 암에 걸릴 정도로 고생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요. 어머님이 사람이세요? 이거 아버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냐고요? 니들은 예전부터 니들만 효분하셨지? 니들도 한번 내 입장도 해봐라. 그때도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양반도 알아. 알아서 이 집 나간 거야. 그날도 나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들켜가지고 대판 싸고 나간 거라고. 뭐, 뭐라고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아시는데도 그렇게 지금 당당하신 거예요? 알면 뭐? 나 이렇게 일찍 두고 그딴 병에 걸려서 가버릴 그 양반 오히려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모는 말기암에 걸린 시아버지를 보살필 생각도 않고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뒤에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던 날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고요. 너무 서럽고 쓸쓸해 보였던 그날의 시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니 정말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어머님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요. 가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인생만 걱정하기 바쁜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기 인생에 딱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보다 쓸쓸하고 처량한 결말을 맞는 법이에요. 두고 보세요. 우린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께 배운 거 딱 하나뿐이네요. 우린 절대 저런 아내,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거요. 어머님은 여태 제가 본 여자, 아니,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정말 최악 중에 하나인 분이에요. 아버님 가슴에 큰 상처 준 일,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치모에게 그렇게 울분을 토해낸 뒤, 저와 동서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바로 시동생을 저희 집으로 불러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우린 그 엄청난 진실을 폭로했죠. 당연히 남편과 시동생은 뒤로 넘어갈 때 경악하다 이내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결국 숨길래야 숨겨질 일도 아니었구나. 아버지, 그 무거운 일을 왜 혼자만 떠안고 계셨어요? 적어도 저희한테 말은 하셨어야죠. 그럼 아버지 혼자만 힘들게 두진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더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비인간적인 여편네였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내가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여자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게 말이야. 시아버진 이미 시모와 그 남자가 어떻게 만난 사이였는지도 다 알고 계시더군요. 그 둘은 시모가 얼마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던 댄스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남자였고요. 자식들에게도 미안하고 너무 창피했다던 시아버지의 눈물이 얼마나 가엾고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아버님 탓도 아닌데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창피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버님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멋지게 살아오셨어요. 잘못된 건 다 어머님이에요. 그 뒤 남편과 시동생은 수소문 끝에 시모가 나가던 댄스 동호회 모임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동서는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우리 셋은 모두 그 장소로 쳐들어갔어요. 뻔뻔하게도 아직도 시모와 그놈은 그곳에 찰싹 붙어서 끈적한 탱고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우리를 보곤 식겁해서 바로 떨어져 버렸죠. 뭐야? 니들이 왜 여기 있어? 여기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왜요? 그래도 자식들 보여주긴 부끄러우세요? 저랑 성민이는요, 아무리 어머니가 우리를 들들 볶았다고 한들 적어도 사람으로서의 의리와 양심이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우리 가족이 아닌 남보다도 더 못한 분이었네요. 우선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어?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흰 여긴 이 박문혜 씨 아들 며느리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저기 저놈이 말기암 선고받은 저희 아버지 보란 듯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께선 건전한 취미 생활을 위해 이곳에 모여 계신 거 다 알아요. 그런 여러분의 동호회에 저런 미꾸라지 같은 불순한 사람들이 물을 흐려서야 되겠습니까? 저희 형 말이 100번 옳습니다. 부디 저둘 모두 쫓아내버리시고 다른 동호회에도 아는 분이 있다면 소문 좀 쫙 퍼뜨려 주세요. 두 번 다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요. 남편과 시동생은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던 시모와 상간남을 손가락질하며 개망신을 줬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부탁한 대로 시모와 상간남이 시댁 문 앞에서 진하게 스킨십하던 사진 출력물을 마구 뿌려버렸죠.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오죽 화가 나고 치가 떨렸으면 그 두 사람이 그런 부탁까지 했나 싶더라고요. 그 뒤 듣기론 당연히 시모와 그 남잔 동호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창피해서 먼저 동호회를 그만둔 거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네 사람은 시아버지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돕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우린 시아버지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투병 중인 시아버지께 그럴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목숨이 버텨주는 한
이혼 소송을 끝까지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집에 있는 동안 혼자 정말 많이 생각했다. 처음엔 그래도 나랑 애들 낳고 40년을 산 사람이니까 어차피 내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참자 싶었다. 그런데 나와 가족이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애미 너랑 작은 애가 날 위해 헌신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더구나. 너희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는데 이런 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싶더라고. 그 옆에는 평생 날 자기 발밑으로만 봤던 거지. 날 진짜 가족으론 생각지 않았던 게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씁쓸해 보여 전 가만히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아버진 다른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죠. 난 평생 애들 엄마에게 물질적으로도 가슴으로도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어. 그런 날 처참하게 버린 그 여편 네에게 내가 눈을 감아서까지 내 마누라 자리를 차지하게 두고 싶지 않구나. 내 유산도 내 목숨이 버텨주는 한 끝까지 이혼에 성공해서 그 여편 네에게 한 푼도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 내 유산은 다 너희들 넷에게만 나눠줄 거야. 그러니 애미야, 내 이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날 좀 도와다오. 자꾸 해주는 것도 없이 짐만 돼서 미안하구나. 짐이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이럴 때 편하게 기대라고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남편, 그리고 서방님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덕에 저랑 동서가 지금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거고요. 아버님은 충분히 효도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시아버진 이 이혼 소송을 끝내기 전까진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더군요. 그 뒤로 그렇게 싫어하시던 입원까지 해서 더욱 건강 회복에 대한 투지를 불태우시더라고요. 우리 두 형제 부부는 그렇게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시아버지 이혼 소송을 도왔습니다. 시모는 이미 그 남자에게 뻥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지 팔자가 꼬일 것 같자 시모를 바로 버려버린 거죠. 사람 창피하게 만들어서 댄스 모임에도 못 나가게 하고 처량한 실현녀까지 만들었으면 됐지. 뭐 이혼 소송? 내가 그 양반한테 해먹인 밥이 몇 낀데 난 억울해서 절대 못한다. 그 양반 눈 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까지 아주 다 받아낼 거야. 그런 아버지 덕에 어머니 입으로 들어간 밥은 몇 끼인지부터 세어보시죠. 어차피 어머니한테 불리한 거 추하게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놓아주세요. 시모는 한 번은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와 자신과 맞닥뜨린 우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단호하고 싸늘하게 시모를 돌려보냈죠. 이후 시모도 어찌저찌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했지만 애초부터 시모가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린 시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도 다 가지고 있었고 말기암에 걸린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아내 손을 어떤 법정에서 들어줬겠습니까? 결국 시모는 시아버지께 이혼당했고 시모와 상간남은 시아버지께 위자료까지 전부 토해내야 했어요. 당연히 평생 자기 손을 일한 적 한 번 없었고 검소했던 시아버지와 달리 사치도 많이 했던 시모가 가져갈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무사히 끝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긴 법정 싸움이 끝날 때까지 버텨주신 시아버지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난 지 지금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시아버진 아직까지 무사하게 살아계시고요. 심지어 전보다 건강이 더 회복되신 상태랍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정성과 살겠다는 시아버지 의지가 정말 기적을 일으킨 거죠. 시아버진 옆에서 속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 없어진 덕분인 것 같다는 말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도 긴장을 놓으면 안 되기에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시아버지의 건강을 더 잘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편 시모는 지금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어 외롭게 살고 있다더군요. 올해 설에 시모는 뻔뻔하게도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누구지? 성민이나 아버진 집 비밀번호 다 알고 있을 테고 내가 가볼게. 그때 시아버진 잠시 시동생 네와 함께 슈퍼에 다녀올 겸 겸사겸사 산책을 나가신 상태였어요. 저희 애들과 시동생 네 아이도 다 함께요. 그래서 집엔 아침 먹은 뒷정리 중이던 저와 남편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확 굳더니 이내 말없이 현관문을 열러 나가지 않겠어요? 누군데 표정이 그렇게 굳었어? 저는 의아한 마음에 남편을 따라 현관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보곤 깜짝 놀라고 말았죠. 기가 막히게도 그곳엔 못마땅한 표정의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다들 여기 있지? 어? 나만 쏙 빼고 다들 모여 있는 거지?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애비만 부모고 애미는 부모도 아니라 이거야? 남들은 설날이라고 자식들도 다 집에 왔다는데 나만 혼자서 촬영하기 이게 뭐야? 어? 누가 명절이라고 반갑게 전화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희들은 내 전화도 일절 안 받더라. 다 차단했니? 어? 시모는 여전히 아무런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맹렬한 비난을 퍼붓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차갑게 대꾸했어요. 부모라고 다 똑같은 부모인 줄 아세요? 자식도 사람이에요. 날 위해 더 헌신해주고 진심으로 위해준 부모에게 자식 마음도 기우는 법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다고요. 근데 그런 아버지한텐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짐승이어도 몇십 년 동안 자기를 책임져준 배우자에게 그런 짓은 못할 겁니다. 너, 네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살 것 같니? 어? 시한부 판정 받았던 인간이 지금껏 잘 버텼다고 해도 지금은 오늘 내일 하고 있겠지. 그렇게 네 아버지 가고 나면 이제 남은 부모는 나 하나뿐일 텐데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래? 부모 버린 자식 치고 잘 산다는 놈들 나 하나도 못 봤다. 그럼 그 첫 번째가 저랑 성민이겠네요.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를 용서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 쓰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희는 어머니란 존재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요. 남편이 시모를 쫓아내려고 밀어냈습니다. 나중에 말하길 남편은 한 번은 얼굴 맞대고 냉정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시모가 찾아올 것 같아 문을 열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시모를 돌려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시모는 이번엔 뒤에 서 있던 절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에미 너 같은 여자로서 내가 불쌍하지도 않어? 너 이대로 나 내쫓으면 나중에 네 며느리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다. 원래 사람은 뿌린 대로 다 거두는 법이야. 나 네 시엠이야. 저는 제 며느리가 생기면 어머님처럼 며느리를 종대하듯이 대하지 않을 거라서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제 남편 생각해서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어머님이 아버님 쫓아내고 바람까지 피웠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어머님을 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솔직히 어른으로도 안 보였어요. 같은 여자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들의 수치인 분이에요. 뭐, 수치? 네. 그런 어머니 우리 중 누구도 반기지 않으니까 더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오늘 내일 안 하고 지금 전보다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네 사람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아버님 건강 걱정 마시고 모쪼록 어머님 건강에만 신경 쓰며 사시길 바래요. 비록 저희는 어머니께 신경 써드리지 못하겠지만요. 그땐 저도 불쌍했던 과거의 시아버지 모습이 생각나 말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껏 자기 잘못은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뻔뻔했던 시모의 모습을 보니 더더욱 말이죠. 결국 시모는 기가 찬 듯 우릴 째려보더니 현관문을 발로 뻥 차고는 가버렸어요. 다행히 시아버진 그런 시모와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괜히 심려를 끼쳐드릴까 걱정되어 시아버지껜 시모가 다녀갔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서와 시동생에게만 이야기해줬더니
역시나 두 사람 또한 펄쩍 뛰었죠. 그래도 다행히 그 뒤론 시모가 찾아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 세 사람은 여전히 우애 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던 날, 동서가 시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 언제까지나 저랑 형님이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 도와서 아버님 지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동서의 말에 시아버지부터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저까지 모두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참 제 동서지만 배울 게 많고 착한 사람이었죠. 동선 평소 저에게 자신이 절 존경한다고 말하곤 하는데 저도 그런 동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비록 시아버지를 저와 남편이 모시고 살곤 있지만 동서와 시동생도 우리 못지않게 자주 찾아와 시아버지를 아주 성심성의껏 돌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가족들은 모두 시아버지께 주어진 기적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제 남동생 부부와 살고 계신 친정 부모님도 저와 남편을 볼 때마다 늘 시아버지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고 계세요. 또 몇 달에 한 번씩은 아예 저희 집에 찾아와 시아버지를 직접 만나 응원의 말을 전해주고 가시기도 하죠. 좋은 에너지는 모이면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잖니. 응원은 많은 사람이 할수록 긍정의 힘을 바라는 법이야. 사돈어른 잘 모시렴. 착한 우리 딸. 우린 그저 네가 정말 기특하구나. 또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우애가 두터운 남편과 시동생을 보곤 남모르게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하셨어요. 여태 소식 끊고 살고 있는 오빠가 떠오르셨던 거겠죠. 솔직히 저와 동생은 여전히 그런 오빠가 싫고 밉습니다. 부모님 또한 오빠를 다시 보고 사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한 핏줄이니 언젠간 오빠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에게 먼저 진심 어린 용서를 비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는 있네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시모 또한 그래도 제 남편의 어머니니 더는 마음을 악하게 써서 스스로의 삶을 더 망가뜨리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친정오빠 시모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시겠어요? 그 두 사람은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얻고 쟁취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천운이 따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감히 돈으론 살 수도 없고 누군간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갖기 힘든 존재가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오빠 시모는 자신들의 손으로 그 귀중한 천운을 내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자기 손으로 자신의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귀한 인연을 누군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연하게 누리기도 하고 누군간 평생에 걸려 한 사람 만나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렇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게 가족이건만 결국 제 오빠 시모는 스스로 그 천운을 외면하고 내쳐버린 셈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제 손으로 제 복을 걷어차는 일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귀적처럼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기적 속에 살고 계신 거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